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이준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요, 또 핵심 광물 소식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중국이 수출 통제, 특히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하니까요, 다른 광물 수입처를 찾아서 전 세계를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모잠비크에선 흑연을 찾았고요. 또 최근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소식은 인도와 미국이 MOU를 맺고 또 흑연, 갈륨, 게르마늄 이런 핵심 광물들을 미국이 탐사하고 확보하려고 하는 모습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핵심 광물이 필요한 게 미국만은 아니겠죠. 사실은 전 세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블록화되다 보면 더더욱 이런 걸 필요하는 나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서방에서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한정된 광물 자원 속에서요, 그걸 찾아야 되고요. 중국, 러시아 블록을 보자면 러시아랑 거대한 자원의 보고가 있고 중국도 많은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오히려 그쪽에서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을 위시한 서방 진영 그리고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오히려 자원 문제에 있어서 좀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영국이 또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영국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도 핵심 광물 확보에 사활을 걸었는데요. 사우디와 광물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사우디라고 하면 원유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우디는 광활한 자원의 보고입니다. 꼭 원유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뜨거운 사막 기후로 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천연 자원에 있어서는 사우디는 상당히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최근 보도한 건데요.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광물 협력 파트너십을 맺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우디가 제공하는 광물은요, 구리, 리튬, 니켈 같은 자원인데요. 사우디에는요, 약 2조 5천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미개발 광물 자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핵심 광물을 노리는 거는요, 영국이 전기차,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자원들을 미리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영국을 생각하면 예전에 출장 갔던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 이라크전이 있을 때인데요. 2007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라크 아르빌에 가게 됐는데요. 그때 거기 우리 군이 주둔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갔을 때 저희 같은 한국 대표단은 한국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요, 저 하나당 호위하는 보디가드라고 해야 되나요? 총을 든 두 사람이 저를 지키면서 거리를 다녔거든요. 저는 그래서 거기가 엄청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여전히 전쟁 중이고 제가 가기 얼마 전에 그 주변에서 큰 폭탄이 터져가지고 한 100명 이상이 죽는 테러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엄청 무서워하면서 갔는데요. 그리고 저희 대표단도 막 아주 무기를 갖춘 호송차들로 저희를 안내하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같이 탔던 영국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냥 가방 하나 들고 와서 호텔에 가서 택시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다녔습니다. 똑같이 위험한 곳일 때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다니냐? 그 사람들은 되게 유명한 기업의 비즈니스맨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같이 갔던 대표단 안에 사업가들이 많으셨거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라크 아르빌과 그 대부분의 것을 미국이나 영국의 사업가들이 다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때 진짜 전투에 참전하는 거는 미국과 영국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요. 어찌됐든 그 위험한 상황에서 오는 그 사업가들의 정신을 봤을 때 이 미국과 영국이 얼마나 우리랑 다른지를 제가 한번 볼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과거 식민지들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광물 자원 이런 거를 먼저 입도선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과거 제국을 경험해봤던 나라들의 근본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이런 광물 자원을 확보하려 노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저희가 자원 외교를 했잖아요. 좀 아쉽지만 그때 것들이 그냥 정치적 이유나 당시 가격의 출렁임에 연연하지 않고 저희가 아마 보유하고 있었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지금 돌이켜보면 좀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네, 저희가 전해드릴 그 다음 소식은요. 2024년 중국 러시아 간 무역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어마어마한 제재를 퍼붓고 있는데요. 은행 달러 결제나 은행 외화 결제도 모두 차단하고 석유나 가스 수입 같은 경우도 최대한 차단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과의 무역은 사상 최대입니다. 미국은요, 작년에 자신들이 제재한 모든 러시아 기업들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 우려가 있다는 문구를 다 추가했습니다. 그 말은 이 러시아 기업과 거래하는 그 어떤 나라 기업이라도 고의적으로 대량으로 거래하면 우리가 제재할 거야 라고 미국이 선언을 한 겁니다. 예전에 북한에 대해서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뒤에 사실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물론 드러내놓고 거래하는 기업을 말하는 건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무역량이 최대로 올라갔다는 건 사실 미국과 유럽의 위협이 거의 먹히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은행이나 러시아랑 거래하는 기업들을 제재한다고 미국이 위협하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은 전혀 쫄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요, 중국 관세청이 발표한 두 나라의 지난해 무역 규모는 전년 대비 1.9% 증가해서요 2,448억 달러, 약 318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러시아로의 수출은 4.1% 증가했고요.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은 거의 변동이 없었던 168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에서 러시아로 많이 수출한 거는요, 전자제품, 특히 자동차, 화학제품 수출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자동차 같은 거는 뭐 서방에서 이제 전혀 러시아에 팔고 있지 않으니까 중국산 자동차가 지금 들어가서 어마어마하게 시장 점유율을 넓혔다고 하더라고요. 전쟁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현대차가 러시아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크다고 말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시 현대차가 진출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도 그 시장 점유율을 다시 올릴 수 있을지 그건 좀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어찌됐든 중국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러시아의 시장을 먹어버린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아직도 궁금한 게 자동차나 전자제품, 화학제품을 수출하면 어마어마한 대금 결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봤지만 중국에서 러시아의 수출이 150조 원, 150조 원을 은행 계좌로 보내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서방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중국의 대형 은행들은 서방 제재를 100% 지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행들은 달러나 유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렇다면 이 150조가 넘는 대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을까요? 이거 참 미스테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는 모든 걸 암호화폐로 지급한다고 하고요. 중국도 암호화폐를 단속한다고는 하지만 러시아와 거래해서 이 부분을 비밀리에 풀어주고 있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재가 만능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저희가 제재를 담당하는 부서나 변호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재를 지키고 제재 규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규제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건 의문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저도 이런 걸 보면 참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제재 위반을 명시적으로 했을 때 미국이나 유럽에 저희한테 내리는 벌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켜야 하고요. 이게 뛰어가는 세상의 룰이기 때문에 지켜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중국이 러시아를 이렇게 많이 수출하는 거는요, 중국 내부의 문제도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국내 수요가 위축돼 있잖아요. 그런데 생산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과잉 생산을 밀어낼 곳이 필요하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곳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내년에도 이 같은 중러 간의 무역이 늘어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미 재무부가 지난 10일에요. 러시아 주요 석유업체 두 곳을 제재하고요. 183척의 선박을 또 제재했습니다. 이 유령 선단을 제재하면 그동안 배가 보험도 없이 다니긴 했지만 그래도 제재 목록에 올라 있지 않았는데 제재 목록에 올라가면 명시적으로 이 배에 기름을 주는 것까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부산에 러시아에 제재당한 선박이 입항한 적이 있었는데요. 기름을 안 넣어줘가지고 이 배가 입항해서 몇 달을 있었습니다. 이 기름을 넣어줘도 되느냐의 허가를 받기까지 그만큼 오래 걸린 건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도 이 배들을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무역하는 입장에서 미국의 룰을 더 많이 따르거든요. 그걸 위반한 항구에 다른 국제적인 배가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중국의 산둥성에서는요,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배들을 입항시키지 말라는 명령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도요, 최근 지난 6일 중국 부총리 허리펑과의 회담에서요,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요한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에 중대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옐런 장관은요, 계속 중국 대형은행도 제재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재무부 장관들은 항상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렇지만 다음 트럼프 정권이 되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중국 대형은행들을 제재한다는 건요, 정말 국제금융시장에 어마어마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자산 기준으로 보면 중국 대형은행들이 전 세계의 가장 큰 탑 1에서부터 탑 4, 탑 5 이렇게까지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제재가 중국 대형은행들이 내려진다면 국제금융시장에도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이번엔 이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란 그리고 중동은요, 언제나
세계의 화약고였죠. 전 세계 전쟁사의 정말 상당 부분이 이 중동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정도로요. 우리 역사상 늘 지정학적으로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지금 유럽과 이란이 만나서 핵 회담을 했거든요. 이거는 유럽 입장에서는 이란에 경고를 주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핵 개발이 생각보다 진도가 많이 나갔다는 판단하에서 유럽이 이걸 주저앉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트럼프 정부 복귀 앞두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에 이란 핵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되면 그나마 이란의 석유 수출이나 이런 걸 남아있는 것까지 다 막무가내로 막아버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유럽과 이란이 먼저 핵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사실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근데 프랑스에서 나온 발언이 심상치 않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마크롱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란에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란과 유럽 3개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최근 두 번째 회담을 지난 13일에 가졌는데요. 이거는요, 작년 11월 제네바에서 열린 첫 비공개 회담 이후 2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이 회담이 협상이 아니라 협의라고 했는데요. 뭐 특별히 결론 나올 게 없다는 거죠. 프랑스 공영국제 라디오 방송사 RFI에 따르면요,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요, 이번 회담의 주요 목표가 제재 해제라고 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협의라고 했는데 이란 대변인은 제재 해제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겁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만나봐도 별로 나올 것도 없고 이란에서 핵 개발하는데 저걸 막을 방법을 먼저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란은 어떻게든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핵이나 이런 지렛대를 가지고 제재 해제를 받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란 국제관계 담당 차관 카젬 가리바바디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회담을 진지하고 솔직하며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위해 제재 해제와 핵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 말을 들어보면 독일은 협의라고 했지만, 그리고 유럽하고 이란은 트럼프 정부 들어서기 전에 어떤 식으로 핵 프로그램 세부 사항을 하고 어떤 식으로 실사하고 이런 걸 미리 한번 얘기를 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제재 해제를 할 수 있는지도 논의를 해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프랑스의 반응은 좀 많이 다릅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란 핵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평가하면서요, 외교적 해결책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고요.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이 60%의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고 이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90%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명확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영국, 프랑스, 독일은 지난해 12월에는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 증가를 비판하면서 필요시 스냅백 메커니즘을 발동해 유엔 제재를 재부과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스냅백이란 건요, 과거로 제재를 돌린다는 겁니다. 니들이 약속대로 안 하네, 니들이 안 지키네 하면서 제재를 뒤로 돌려버리는 거거든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요,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가속화가 한계점에 다가가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죠. 새해 들어서 좋은 소식만 있으면 좋은데 전 세계가 아직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하고요. 이란 핵 개발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다시피 북한은 그 젊은 아이들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의미 없는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는 저희 생크션 랩에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세계는 정말 요동치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과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어떤 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 국제뉴스를 잘 살펴야 되는 건 단순히 재테크나 우리가 호기심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뉴스를 더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보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